제가 오늘 뭘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거거든요. 보면 자녀와 소통을 할 때 고학년 학부모님들께는 이 말이 엄청 와닿는데요. 아직 애기들이 이제 어려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할 때, 만약에 지금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에서의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궁금할 때 뭐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없었니? 유치원에서 잘 지냈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말 잘 하나요? 벌써 잘 안 해요? 그럼 안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요? 잘 하죠, 아직까지는. 한 5학년, 4학년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몰라요 하면 이렇게 못했으니까 혼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땠니? 그러면 그냥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이 정도고 더 이상 뒤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대화가 이어지려면 저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저는 궁금한 게 저에게 와서 학부모 상담을 해요. 상담을 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상담을 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아이와 소통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애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제잘제잘 얘기해 줬는데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네. 어떻게 질문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내가 막 신나서 말을 하고 싶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첫 번째는요, 관심 있는 질문이어야 되죠. 학교 생활 어땠니? 나 별 관심 없는데 왜 물어보지 이거? 이렇게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질문이 아이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돼요. 너 오늘 친구 땡땡이랑 뭐 하고 놀았어? 이런 질문이어야 아이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학교 재미있었니? 응. 재밌었니? 물어보니까 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그 1학년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사실은 조금 알아두셔야, 아이들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의 방해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교육을 왜 하나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인재는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인재예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교육을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인재들 중에서 어떤 인재가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보호자 연수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뭘 것 같으세요? 답이 앞에 있답니다. 앞에 있죠, 그러면. 근데 보통 AI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면 도덕성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협동, 행복, 인문, 이렇게 나와요. 도덕성이 1위다. 앞으로 미래 인재가 어떤가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이제 고대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조정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도덕성은 조선시대나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한 3, 4년 지나서 한번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3, 4년 지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3, 4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시죠? 어릴 때 잘못했던 것으로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잘못이 그냥 어린 시절에 잠깐 있었던 잘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나이인 거예요. 없는 사회인 거예요, 지금. 어리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 이번에 참교육에서 촉교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어릴 때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가 지나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도덕성은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죠? 학교에서 뭘로 가르쳐요? 교과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교과에서 가르칠까요? 도덕에서 가르칩니다. 도덕 기억나세요? 중고등학교 윤리 이렇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저 2순위하고 3순위는 어디에서 가르치냐는 거죠. 저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2순위하고 3순위는 그러면 4, 5순위는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라도 2순위와 3순위는 어디에서 가르치냐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됐다가 2022년에 이제 7년 만에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개정이 됐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잘 보이세요? 앞에? 네, 보시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3개는 똑같고 1개만 바뀐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량이 6개가 있는데 1개만 바뀐 겁니다. 저것도. 그러면 교육과정을 통째로 바꿀 정도면 저 하나가 바뀌었는데 통째로 바꾼다라는 거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뭔데 그게 봤더니 첫 번째가 원래 자주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 2개가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가 달라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제가 실제로 이거 만든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뭐가 달라요, 교수님? 그랬더니 저한테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이 약간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주적인 사람은요, 자주적인 자녀, 자주적인 학생은 보호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거 없죠. 근데 저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 주도적이다. 그냥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좋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잘하긴 해요, 내 아이가. 근데 무엇을 할지도 내가 결정해요. 괜찮아요? 다 싫다고 하시잖아요. 왜 싫으세요? 네, 제가 어디 이제 학부 연수 가가지고 그때 한 200분 계셨거든요. 싫은 분들 손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한 진짜 170명 정도 손 들었어요. 한 분에게 왜 싫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지금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미술, 뭐 태권도 뭐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할 건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쭤봤거든요. 선생님들 자기주도적인 학생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이런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배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네. 싫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게 선생님들에게 별로, 뭐 보호자분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 네, 당연히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 아예 넣어놨습니다. 네,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자기 주도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교육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사실은 유아교육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유아교육기관은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지금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원마다 그래서 너무 다르죠.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게 때로는 보호자분들께서 되게 답답하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초중등 교육과정도 가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이 있는데 저 2개는 다를까요? 저 2개는 달라요? 같아요? 이건 진짜 느낌이 좀 다르죠. 협력적 소통 역량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학부생들 강의를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학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 형태가 뭘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팀플레이라고 하죠, 팀플. 왜 싫어할까요, 이 친구들이? 네, 이 협력적 의사소통의 핵심이 뭐냐면요, 갈등 관리거든요. 갈등 관리.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의사소통 역량은 서로 소통하다 뭐 잘해보자라거나 뭐 이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은요, 협력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현실은 어떠냐면 팀플 너무 싫다. 차라리 과제나 시험을 한번 보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갈등 관리에 들어간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교육 과정에서 아예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두 가지는 자기 주도성과 갈등 관리라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교무실에 있으면 전화를 받거든요. 이런 전화를 받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인데요. B하고는 같은 반 못하겠어요. 떼주세요. 그런 전화를 이제 11월, 12월에 되게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건 담임 선생님의 권한인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갈등을 피하고 싶으시군요. 그럼 아이는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입학식 때 저희 학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거, 이제 더 이상 이 갈등 관리는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양보도 할 줄 알고, 이야기도 할 줄 알고, 설득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수업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한 줄로 쫙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써, 그럼 썼잖아요. 풀어, 그럼 풀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 엄청 많죠. 모두학습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좋아하실까요? 똑같아요. 부모님들 그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첫째하고 둘째를 계속 무슨 같은 활동 하고 싶으세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 모두학습을 계속 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걔 별로이면 피해.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달라졌죠. 걔 별로야? 그럼 같이 놀지 마.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저도 이제 제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기 이제 학교 자유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성이라는 걸 제가 그 강제로 교육과정에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학생의 주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넣어놨어요. 주도성을 살릴 수밖에 없게. 근데 부모님들께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자기 주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거든요, 이번에. 되게 핫했어요. 뭐죠, 그게?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그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A는 A 과목 선택하고 B는 B 과목 선택했는데 이 둘이 같은 대학, 같은 과로 경쟁을 한다고? 말이 돼, 이게? 이런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같은 걸 해서 점수를 확정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A, B, C, D가 다 다른 걸 공부했고 다 다르게 평가를 받았는데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훨씬 더 심화될 거예요. 더 이상 같은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도성 반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그래서 자유시간까지 갈 것도 없고요. 1, 2학년에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미리 설명드리죠. 지금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막 뒤에 내용도 당겨오고 그래요. 배움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배움 지도가 뭐냐면 10개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통합교과에 배움 지도라는 게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가르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서울에 있는 A초등학교하고 부산에 있는 B초등학교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깔아놓고 그 중에 5개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1반, 2반, 3반, 4반, 5반이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반은 1, 2, 3, 4, 5, 2반은 6, 7, 8, 9, 10, 3반은 1, 3, 5, 7, 9, 4반은 2, 4, 8, 6, 10.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 못해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뒤에도 시간이 좀 되면 말씀드릴 건데, 비교입니다, 비교. 이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보호자분들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같은 걸 하지 않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자꾸 누군가의 기준으로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일단 비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저기 오른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뭐냐면, 저를 이제 사례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제 성적을 봤는데요. 제가 음악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성적이 전부 다 98점 막 이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 있으실걸요? 왜 그렇게 받았냐면, 그때만 해도 음악이라는 것에 100점을 낼 때 필기 시험이 80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태도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럼 일단 90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면 되니까. 그럼 남은 10점이 이제 뭐 피아노, 뭐 리코더 이런 건데, 또 그게 또 기본 점수가 있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98이 그렇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깊이 있는 학습이거든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식과 할 수 있는 것과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딱 볼 때 수능이라는 평가 영역이 타당해요? 아니잖아요. 수능은 지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뭐 수행평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입시 준비하는 게 수행평가가 없어지고 다시 수학여행이 많아질 거야. 맞아요? 그렇게 돌아갈 일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이것들이 같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초소양에 보시면 이제 언어 디지털 수리가 있잖아요. 뭐 제가 예산을 많이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처음에 교무실에 있으면서 저희 학교가 700명 구묘였는데 24명 정도의 그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700명에서 25명 정도면 몇 %일까요? 뭐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예산 얼마 썼는지를 물어보면 너무 어렵죠, 질문이. 얼마를 제가 예산을 썼는지 기억하냐면 그 해에 그 25명 아이를 위해서 200만 원 빠진 1억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한 개에서 1억 썼으면 서울에 600개 있어요? 그럼 600억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저게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때요? 그만큼 중요할까요? 기초학력이? 네. 기초학력이 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냐면,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부터, 특히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부터 온 건데요. 만약에 미국을 예를 들어보죠. 미국에서 이민자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셈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손해액이 엄청나겠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보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초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중학교예요. 중학교는 학교 애들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부를 지금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수학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럼 이 아이들 어떤 행동을 해요? 그쵸. 일탈과 방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 친구들 없어도 돼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제 이걸 재사회화라고 하는데 재사회화를 할 때 드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 아이들의 기초소양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뭐 효과 자체는 당연히 안 할 때보다 훨씬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이는 저 글자입니다. 디지털 소양. 기초학력으로서의 디지털 소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부모님 학원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던데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그런 걸까요? 근데 학원을 보낸다고 하기에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5, 6학년 애들하고 타자를 쳐보면요. 한글 타자를 100을 넘긴 애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 그 한글이나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게임을 하고 막 약간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는데 어쨌든 저기에서 말하는 디지털 소양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디지털 윤리의식입니다. 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 딥페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활용을 하고 막 화려한 걸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양이 들어온 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설명을 이제 빨리 드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1, 2학년 교육 과정이 정리가 됐다. 이 말도 조금 이상해서 저는 교수님께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랬더니 더 정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입학 초기에 적응 활동을 반드시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안 했느냐? 예전에도 했어요. 근데 예전에 할 때는요, 학교마다 다 운영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는 뭐 2시간, 어떤 학교는 4시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할까요? 그냥 시간 말고 말씀드리면 약 2주 정도를 통째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애가 화장실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발달 단계상 이제 학교에 올 정도의 될 아이가 화장실을 선생님과 같이 뭐 10번을 가보고, 손을 씻어보고, 밥을 먹어보고, 줄을 서보고, 도서관에 가보고, 이게 2주 동안 반복이 되면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걱정하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 적응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글 나왔죠, 아까 학습? 한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글 학교에서 책임진다 믿으실래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셨잖아요. 한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에 약 2주 동안 한글을 더 많이 하라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나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더 많이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한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국어, 수학, 영어 다 다르겠죠. 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신다면 주제 과목을. 한글은 언제까지 모르면 걱정하셔야 될까요? 일단 입학할 때부터 걱정하실 거죠. 근데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냐면요, 1학년 2학기인데 내 아이가 한글을 더듬더듬 읽는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1학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2학기에 한글을 아이가 잘 못 읽고 더듬더듬 읽고 단어의 의미,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 이러면 이제 검사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수학은 언제 애들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수학은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학년별로 경험을 해보면 3학년이 좀 많아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수학과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애들이 생겨요. 수학은 멀다, 이렇게. 영어는요? 영어는 너무 사실은 좀 갭이 큰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4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3학년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아예 몰라도 놀이를 하고 좀 잘 따라오는데, 4학년 정도로서는 애들이 뭐, 조금 흥미도 없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애들이 놀이하고 신체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해서 1점 한 7, 8배 정도 되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저 놀이하고 신체 강화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교육기관은 어딜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지금 전부 다 유초를 이어주는 이음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학 초기 적응활동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가르칠게요.
세 번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신체 활동하던 거 학교에서 그대로 할게요. 이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아이들 적응을 위해서 계속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고, 부모님들은 이제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 야, 학교 가면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